안녕하세요. 우선 오늘은 2024년 10월 고1 모의고사 중에서 명지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 진도 끝났고 좀 2회독 하는 과정의 첫 지문 29번인데요. 우선 독해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그 문장을 읽는 거랑 그 다음에 내용들에 대한 흐름의 정리 이거는 꼭 복습을 완료하고 오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다 내용의 간단한 흐름의 정리와 문장 해석은 기본적으로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시험의 출제 포인트와 그 다음에 글에서 이제 시험 그 글의 단락별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 반드시 내용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을 좀 짚어가는 방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명지고에서 우리 지문에 대한 추론 문제나 그 다음에 이제 비로해서 내용이 결합되거나 아니면 요약문 자체를 굉장히 길게 해서 이제 내는 이 클러 문항, 이 문항들에 대비하기 위한 것 이렇게 관점으로 우선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문장을 막 해석해드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 글의 내용들 잡을 건데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문장 읽고 제가 우선 단락은 나눠놨거든요. 이 단락별 내용 정리를 직접 반드시 하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게 있다면 우리 원래 수업했던 교재들 보시면서 이제 문장 해석하시고 그때 제가 중요한 부분들 정리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첫 테스트에서 이제 일치불일치 문제 풀면서 내용 점검했던 것들을 먼저 다시 복습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29번 문제의 제목을 좀 먼저 살펴보고 갈 건데 자, 첫 번째 제목에서요. 디지털과 언어의 비유에서의 비유가 독자들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돼 있는데 영향력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디스팅트는 뜻이 두 가지가 있죠. 뚜렷한이란 뜻도 있고 개별의 뭐, 구분된 이란 뜻이 있죠. 여기에서는 different의 다른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좀 쉽게 바꾼다면은 디지털 메타포와 언어적 메타포의 차이인 거죠. 근데 이것이 독자들의 이해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목을 만들자면 이 제목이 훨씬 더 잘 만들어진 제목인데 뭔 말이냐면 디지털 비유와 언어적 비유가 독자들에게 이해에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 글에서는 다 읽고 정리를 하신다면 글을 잘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선 메타포가 비유죠. 비유라고 말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이제 수사학이라고도 하는데 비유라는 것은요. A의 의미를 B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즉 A와 B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A는 B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A는 B의 속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B에 비유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해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유라는 것은 언어의 표현의 방식이니까 특정 어떤 그 상황이나 어떤 단어나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요? 언어에서 이제 여기서는 섹스피어의 비유에서 나오는 건데 두 가지인 건데 첫 번째로는 너무 뜻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쉬운 단어나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친숙한 표현에 빗대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뭔가 너무 재미가 없어. 나의 어떤 그 문학적인 나의 어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럴 때는 오히려 그 맥락 같은 것들을 녹여내고 그리고 어떤 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좀 더 그 고차원적인 이런 것들에 빗대서 표현하기도 하죠. 첫 번째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라면 두 번째 거는 어떤 문학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 위한 용도일 겁니다.
여기 지문에서 나온 셰익스피어님 누군가에게 어떤 개념을 설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작품 속에서의 표현들, 작품 속에서 표현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이런 목적으로 한 거니까 사실 이번에 이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 나오는 언어적인 비유라는 거는 요 2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글을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근데 언어에서 이제 비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디지털 메타포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찐 소재는 디지털 메타포인데 그럼 디지털 메타포는 뭐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비유인 건데 디지털 기술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인공물들, 어떤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일컫고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라고 했을 때 이 디지털 메타포는 우리에게 쉽고 친숙한 이 언어를 차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말 자체가 내가 디지털 메타포에서 사용하는 A라는 표현이 꼭 딱 그 B 또는 A는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즉 디지털에서 A는 A가 아니고 A의 속성을 빌려다가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지털 메타포라는 개념 자체를 우선 이렇게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서 예시를 먼저 잡고 갈게요. 자, 지금 제가 예시로 드는 거는 이전에 모의고사에 이미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 지문을 활용해서 내실 수도 있거든요. 자, 디지털 메타포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예시를 쓰는 표현이 데스크탑이고요. 한글로 쓸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이 세 가지를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클라우드는 인터넷 저장을 하는 매체, 서버에 있는 그 저장 매체인 거죠. 이 세 가지를 예시로 써요. 자, 근데 마우스를 이제 예시로 든다면 우리가 아는 그 마우스, 디지털 메타포에서 마우스는 그 컨트롤러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마우스의 원래 용어는 언어에서 온 거는 이제 동물이죠. 쥐요. 네. 쥐요. 그러나 이제 디지털 메타포에서 마우스는 이제 생명체의 쥐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컨트롤러를 말하는 거죠. 마우스란 이름을 붙은 이유는 쥐를 닮아서. 그렇죠? 동그랗게 생겼고 긴 꼬리가 달렸죠. 옛날엔 다 유선으로 썼으니까요. 지금은 꼬리는 잘렸지만 무선이라서 이 부분입니다. 이것 자체가 디지털 메타포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메타포에 대해서 이 글이 되게 불친절하게 안 써주는 것 같지만 중간 부분에 디지털 메타포가 데스크탑, 마우스, 클라우드처럼 디지털과 관련한 어떤 그 아티팩트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인공물이고 여기 디지털 아티팩트를 일컬어요 라는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우선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단락을 가면서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디지털 기술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비유와 관련이 돼 있죠. 디지털 기술은 비유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메타포 자체는 우리가 이제 언어에서 사용하는 은유와 연관이 되어져 있죠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여기서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말입니다. 디지털 메타포는 언어적인 그것과는 다르죠. 여기서 원스는 문법이요. 앞에 나오는 명사를 받은 건데 똑같은 명사가 아니라서 부정 대명사를 썼고 수일치가 중요합니다. 복수요. 언어적인 비유와는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한 면에서 큰 차이가 있죠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 비유라는 면에서 비유라는 것과 관련 있으나 큰 차이가 있다. 앞으로 나는 차이점을 이야기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럼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조의 글쓰기를 할 테니까 디지털 비유와 언어적인 비유의 각각의 특징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각각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어적인 비유는 초록색으로, 디지털 비유는 파란색으로 쓸 거예요. 자, 가보자. 우선 언어적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언어적 메타포는 수동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수동적이냐면 청중이요. 그 세계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세계요? 비유에 의해서 제한되어진 세계요.
그러니까 비유가 제시한 어떤 표현에 청중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언어 메타포라는 그 자체는 수동적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언어적 메타포는 수동적이야. 그럼 수동적이라는 거는 뭔데? 청중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 세계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읽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성의 반대로 반편향으로 그 독자들은 이 말을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의역해서 쓸게요. 적극적으로 그 비유를 해당 비유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즉 이해한다. 자, 그러면서 예시로 섹스피어의 비유가 나옵니다. Time is beggar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거는 수동적이라고요. 직접적으로 내가 그 뜻을 다 전달해주지 않아요. 그럼 청중은 뭐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고요. 조건을 먼저 읽을게요. 인지적인 노력이 없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섹스피어의 어떤 이 글 전체, 여기서는 산문이란 뜻인데 섹스피어의 이 글 자체를 관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없다면 말입니다.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요.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비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비유는 거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뛰어든다라는 얘기를요. 이 글에서는 인지 노력을 기울여라. 위드로 와야 되죠. 여기 언라이클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인지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그 긴 글 그 자체에 뛰어들어야 해요. 라고 이야기했고 자, engage라는 동사는 관여하다, 연lum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관여하다, 연lum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글과 관련을 맺다면 깊이 파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몰입하다라는 의미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중, 그러니까 몰입해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대충 읽으면 뭔 뜻인지 모를 거야. 이런 얘기. 그래서 인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뭐가 필요해요? 글 자체에 몰입해서 글의 내용 자체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언어적 비유인 거죠. 자, 그래서 언어적 비유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반면에 말이에요. 차이점이니까요. 반면에 디지털 비유는 말입니다. 적극적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적 개념 이제 대조로 가니까 언어적 비유는 수동적이래. 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래. 그 말은 뭔 말이야? 글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가오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청자는 적극적으로 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오는지 확인합시다. 이런 의미에서 그 기술적 비유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들은 말입니다. 깨달아져요. 뭐 안에서? 디지털 아티팩트에서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어진대요. 디지털 아티팩트는 뭔데요? 설명하네요. actively doing things.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걸 디지털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는 거래요. 디지털 기술 안에서. 즉 이렇게 뭔가를 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의미의 지평을 변화시켜 줍니다. 근데요, 강제적으로 변화시켜 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걸 바꾸고 싶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대요.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해놨거든요. 자, 근데 우선 말 자체를 그냥 풀어볼게요. 기술적 비유는 능동적이에요. 근데 어떤 점에서 능동적이냐면 디지털 아티팩트 안에서 디지털 기술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인공물을 안에서 그러니까 인공물을 보면 그것들은 여기서 비유입니다. 디지털 비유들은 깨달아져요.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요? 얘가요. 사용자의 의미의 지평을 바꾸는 식으로 뭔가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라고 돼 있죠. 능동적이고 의미 지평을 강제적으로 변화시키죠. 근데 어디에서요? 인공물 안에서요. 이 인공물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인공물이 마우스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데스크탑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다 데스크탑을 쓰지 않은 이유는 사실 데스크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그 책상을 이제 비유를 한 거로
이해될 수 있는데 데스크탑 하면은 이제 여러분한테 오히려 익숙하지 않아요. 노트북을 더 많이 쓰니까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디스크 모니터를 놓고 책상에 앉아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말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약간 낯서신 분도 오히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말 데스크탑 비유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우스랑 클라우드만 쓴 건데 어 근데 이해하기엔 데스크탑이 이해하기엔 더 좋으실 것 같기는 해서 설명해 드리면 내가 데스크탑 이건 데스크탑이야 라는 말을 듣고 컴퓨터인데 데스크탑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책상에 가서 앉아서 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든다고요. 그러면 이 데스크탑이라는 용어 자체, 그러니까 데스크탑 컴퓨터가 디지털 아티팩트고요. 그 걔의 이름을 우리는 데스크탑이라고 붙였습니다. 이름을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요. 이 데스크탑을 써라는 말을 들으면 아, 책상에 가면 거기 컴퓨터가 있고 키고 쓰면 되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데스크라고 하면 책상 그 자체거든요. 책상 위에 뭐가 있다는 거지? 라는 것이 아니라 데스크탑이라고 들었을 때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책상이라고 생각할 건데 디지털 아티팩트에서 데스크탑이라고 들면 내가 알고 있는 책상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그 의미의 지평, 그것이 의미하는 바요. 본 개념 자체가 강제적으로 변화되죠. 그리고 본 순간 그냥 이해돼요. 이거예요. 자, 그럼 갑시다. 마우스 컴퓨터 마우스 어디 있어? 마우스가 안 보이네. 마우스 좀 빌려줘라고 했을 때 컴퓨터 쓸 거야라고 했을 때 진짜 쥐를 주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마우스는 우선 쥐인데 컴퓨터를 사용할 때 디지털 기술과 관련했을 때는 그 컴퓨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저는요 마우스의 지평을 뭐로 바꾸죠. 이 얘기입니다. 되게 어렵게 쓰이는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쉬운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디지털 아티팩트를 보면 그 의미를 즉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자체가 그 의미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 데스크탑 마우스라는 거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긴 꼴 자체가 컨트롤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야 나 갔다가 커서 바꾸고 화면 전환하고 이런 거 할 때 또는 뭐 뭔가 아이콘을 실행시키고 이럴 때 이걸로 쓰면 돼라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수동적이다. 그러면 유저가 인지 노력을 들여야 해요. 근데 얘가 능동적으로 우리의 의미 지평을 강제적으로 변화시켜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정리해 본 게 바로 이건데요. 사실상 유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아티팩트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건데 그대로 긋고 오면 뭐예요? 할 게 없어요. 라는 얘기죠. 즉 이해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얘가 이해를 강제적으로 변화시켜서 이해시켜 줬거든요. 이게 actively doing thing입니다. 너에게 이해를 아예 시켜줬잖아. 끝. 자, 다시 이해 못했을까봐 그냥 제가 이제 설명하지 않고 이것만 보면 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얘가 다시 설명하죠. 즉 기술적 창조자들은 즉 기술 개발자들은 또는 뭐 이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잠재적인 청중에게 즉 유저죠. 여기서는 그 제품을 사용할 사용자들에게 그들이 사용자들이 그 비유가 작동하는 방식 어떻게 이 비유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이해하는 법, 그러니까 사용법을 궁금해할 만큼의 여유가 없습니다. 뭔 말이지? 내가 컴퓨터를 놓고 컨트롤러를 놨는데 아무도 이것이 컨트롤러인지 알 수 없는 것을 놓고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제품을 살 거니까요. 다른 거를 쓸 거니까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뭘 의미하는지. 내가 그 핸드폰에서 노래를 이제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플이라고 말하면 그냥 어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멜론이랑 유튜브랑 경쟁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만든 새로운 어떤 음악
사이트, 어플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자, 사람들은 멜론과 유튜브는 그냥 틀어서 어떻게 하면 사용하면 되는지, 노래를 틀고 싶을 때 혹은 노래를 다운받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금방 보면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야. 뭔가 있어 보이게 하고 싶고 막 이래서 막 되게 어렵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유저들이 들어가면 노래 도대체 어떻게 들었어. 근데 내가 이 노래를 다운받고 싶거든?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겠어. 그러면 잘 쓰지 않는다고요. 어디로 가요? 유튜브로 가고 멜론으로 가겠죠. 네. 자, 이런 것처럼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한테는요, 유저한테 뭔가 이 비율을 생각하고 사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궁금해할 수 있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요? 경쟁이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셀링 포인트, 그러니까 판매 지점이요. 이것이 팔리냐 말 것이냐라는 제품의 경쟁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제품의 경쟁력은요. 그 기술의 유용성의 명확성, 그 기술이 얼마나 유용한가가 셀링 포인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명확해야 되냐면 at first glance, 딱 처음에 보기만 해도 명확해야 하거든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즉, 기술을 팔아먹으려면요. 즉각적으로 봐야 돼요. at first glance 해야 해요. 자, 이것이 바로 기술적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셀링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셀링 포인트, 뭐에 대한 셀링 포인트? 디지털 아티팩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한눈에 봐도 명확하게 유용성, 그러니까 쓸모가 보여야 하거든. 한눈에 보면 바로 알아야 하니까 유저한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 보고 궁금해하고 그러면 다 뺏겨. 이거는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이거는 언어적인 비유의 속성이겠죠. 비유라는 것이 근데 내가 비유로 표현할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보이면 안 돼. 왜? 비유인데 바로 이해하면 되는데 안 돼. 언어적 비유니까 차용했으니까 좀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막 추상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안 팔려. 됐죠? 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게 가장 핵심이고 이거를 누가 하고 있다는 거야? 얘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인 디지털 아티팩트에서 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바로 유용성을 그냥 보면 유용성 어렵죠. 쓸모라는 뜻이고 용도라고 그냥 할게요. 그것의 용도를 또는 사용법 어떻게 쓰는지를 바로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거든. 그래서 유저가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이름만 들어도 실제로는 알 수도 있어. 이미 지평을 변화시키지 강제적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반면에 나와야겠죠? 반면 셰익스피어가 말했던 아까 time is bigger라는 표현은요. 한눈에 이해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얘의 셀링 포인트는 뭐냐는 거예요. 문학 작품이죠. 셰익스피어는 여기서 문학 작품으로 이해하세요. 자, 셰익스피어는 언어의 마법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려하고 화려한 언어체를 구사하는 작가예요. 그냥 직접적으로 되게 밋밋하게 쓰지 않거든요. 그럼 문학 작품의 셀링 포인트는 뭔데요? 그냥 띡 하고 알려주면 너무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안 봐. 그러면 문학 작품의 셀링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은 사랑받았다며? 이게 셀링 포인트죠. 어떤 부분에서요? 부분적으로 그의 작품의 의미가 즉각적으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거예요. 모호하고 애매하고 뭔가 파고들고 이래야만 이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 거죠. 그 셀링 포인트가 다르다고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유저한테 뭘 요구하냐면 청중의 일부에게 some thought, 일부의 생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셀링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명확하게 오면 안 돼요. 포인트가 다르다고요. 자,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입니다. Engaging Shakespeare's prose, cognitive effort인 거거든요. 자, 갑시다. 기술적 비유가 추구하는 유용성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명확한 유용성과 명확한 이해, 분명 obvious 해야 해요. 하지만 셰익스피어는요. some thought, 일부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하죠. 사유하게 하고 사색하게 합니다. 이게 매력 요소. 이렇게 해야 매력이 생기거든요. 즉 그들에게 장점 또는 그들이 추구해야 할 강점은 기술적 비유는 즉각적 이해가 되고 된다면 셰익스피어는
매력적이다는 포인트가 있는데 즉 몰입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라고 하면서 각각의 대두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글의 제목만 간단하게 보면 기술적 비유와 언어적 비유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제가 첫 번째 문장 이 제목이 이 글을 되게 잘 정리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용자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디지털 비유와 언어적 비유가 갖는 뚜렷한 갖는 독특한 영향력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 각각의 개별적인 효과와 영향력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다시 정리해보자. 디지털 메타포는 분명한 이해, 즉각적 용도의 이해, 뭐에 대한? 아티팩트에 대한. 그다음에 링기스틱은 작가의 작품, 그것도 아티팩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작가의 작품에서에 대한 사색과 몰입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섹스피어가 이 작품은 청중 일부에게 뭔가 사고하게 하고 생각하게 한대요. 뭔 말이야? 청중으로부터 하여금 사색과 고찰을 요구한다. 홀포드 요구하다죠. 굉장히 주의 깊은 생각을 요구한다. 또 여기서 어디언스 인게이지먼트가 참여 몰입이에요. 이해되어지기 위해 누가 작품이요. 작품이 이해되어지기 위한 청중의 몰입을 요구하더라 라는 부분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유라는 표현, 우선 유효어부터 잡게요. 위에서 말한 이 모든 부분들이 변형돼서 출제될 수 있죠. 꼭 봐야 하는 거는 메타포는 비유 수사학입니다. analogy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고요. 얘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유비 비유라는 뜻에서 유비 비유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유비와 비유라는 의미 말고 잠시 비유와 유비이고요. 그다음에 유사점. 인데 뭐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유사한 것, 그다음에 유비 비유 비교는 딱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의미에서의 비유 유비와 유사점 이런 뜻이 있고요. 네, 이 글에서는 이제 유비 비유란 의미 때문에 예로 바꿔 쓸 수 있다. 비교의 의미보다는 예로 좀 봐주시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obvious의 뜻은 중요하죠. 자, 그 디지털 메타포는 분명하고 명백한 반면 그 언어적인 유비는 모호하고 추상적이죠. 그래서 얘는 언어적 속성, 그다음에 얘는 디지털 메타포의 속성으로 잡아주셔야 하고요. immersing이 몰입하게 하다라는 의미라서 여기서 engaging의 의미 계속 나오는데 여기는 있구나. 여기랑 그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여기 부분 때문에 immerse의 단어도 잡으시기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유의어 반이어 써놨는데요. 여러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또 해놨으니까 꼭 중요한 거 꼭 외우시고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글은 제가 예를 들면 마우스나 데스크탑의 비유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잠깐 미안 정리하자가 좀 확대를 시켜야 질문에 나오겠네요. 쏘리 높이자.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마우스나 데스크탑에 유비가 작동을 하는지를 예시로 아예 풀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수업에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뭐 그거를 문제화해서 풀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문 자체를 추론하고 이해하는 식의 문제들로 좀 다루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기술적 유비는요. 독자의 이해를 변형시키는데요. 어떻게? embed functionality라고 돼 있는데 탑재되어져 있는 기능성으로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본문에서 사용한 usefulness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유용성인데
사실 용도인 거죠. 그냥 use 자체로 보셔도 되고 펑션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할 건지를 말하면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변형시키죠. 즉 마우스를 보고 쥐를 떠오르지는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말입니다. 대조가 되어지죠. 차이가 있는데요. 뭐와 차이가 있냐면 인지적인 노력과는 대비가 되어지는데요. 인지적 노력은 누구한테 요구되어지는 거야? 언어적 비유에게 요구되어지는 인지 노력과는 대조됩니다. 대비됩니다. 맞네요. 자, 언어적인 비유는 자동적으로 청중의 이해를 형성시키는데요. 뭐 없이도 어떠한 인지 노력 없이도 바로 이해시키죠. 아니요, 완전 틀렸고 뭐로 바꿔야 돼요? 디지털 메타포로 바꾸시면 맞고요. 완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디지털 기술은 말입니다. 청중에게 의존하는데 뭐 하는 데에서요? 그들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에서 청중의 노력을 요구하죠. 즉 청중이 이렇게 이해하는 걸 청중에게 철저히 의존해요. 즉 수동적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팔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노력은 덜 분명하죠. 아니요, 노력이래. 그들의 목적은 덜 분명하죠. 이 뭔 소리야? 그래서 purpose는 용도라는 뜻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들의 용도와 그냥 목적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 비유 용어를 사용한 목적, 그 목적이 덜 분명합니다. 아니요, 명확해야 해요. verse. 자, 디지털 메타포는요 일반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죠. 그들 유저들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아니요, 거의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숨겨져 있지 않고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안무에 안 나왔네요. explicit 하면은 노골적인, 그다음에 드러난 이런 뜻에서 명백한 obvious 친구예요. 자, 여기에는 이 단어가 어울리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쳐야 되네요. 틀렸음. 제가 고친 거는 맞음. 자, 설명으로도 좀 가볼게요. 시간은 거지요. 구걸하는 자다. 라는 이런 비유는요. 내가 다음을 하고 있어. 뭘 하도록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섹스피어의 의미 자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 같아. 맞고. 그래서 시간과 이 구걸하는 자 사이의 관계 이런 것은 바로 분명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 맞지요? 컴퓨터 마우스는 대표적인 기술의 비유의 예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의 기능은 명백한데요. At first glance, 딱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말입니다. I don't need to think about. 그 메타포가 의미하는 바를 별로 생각해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클라우드는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그것은요. 내가 내 파일을 저장하는 위치 자체를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컴퓨터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말은 어디다 저장시킬지에 대한 방식의 변화를 주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어딘다 올려가지고 다운도 받고 이런 식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데이터 뭐 하드에 저장한다거나 이런 거 자체도 바꾸는 것 같아요. 약간 포인트가 다르지만 그래서 맞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요. 새로운 의미의 지평을 부과하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의미의 지평이라는 것은 내가 저장하는 방식을 바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클라우드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를 바꾸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앞서서 말한 거는 저장하는 방식을 말한 겁니다. 근데 뭐 없이요, 내가 나한테 어떤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그 의미 자체를 새로운 의미들을 나에게 부과해 주죠. 맞고 셰익스피어의 비유는 like all the words as stage 라는 표현과 같은 이건 새로운 비유예요. 이런 비유에서 셰익스피어의 비유는요. 우리의 생각 자체를 좀 재형성하는, 즉 바꾸는 걸 의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별 노력 없이도, 즉 쉽게, easily, readily 이런 뜻이죠. 쉽게 우리의 생각을 변형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대로 읽고 사색하지 않으면 이해 못해요. 셰익스피어는 그런 식의 비유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요. 그래서 청중에게 해석을 요구하지 않죠. 아니요. 엄청난 해석을 요구해요. 그래서 매력적이고 다시 읽고 하는 거죠. 5번이요. 자, 우선 제가 바꿔놨거든요. 좀 이렇게 바꿔놓는 게 여러분한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밑에 거부터 읽을게요. 데스크탑이라는 비유는요. 우리가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변화시켜요. 그리고 언어적인 비유와 변화시키죠. 그런 점 때문에
또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언어적인 비유와 달리 디지털 비유는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데요. 기술을 통해서. 여기서 기술이라는 거는 본문에서는 그 기술, its artifact 라고도 나왔어요. 아티팩트처럼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하지요. 네,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좀 철저하게 기초해서 지문 자체를 이해하는 것으로 true, false를 냈고, 이것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 요약문이나 박스를 통해서 하나의 비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출제 가능한데, 그 부분은 그 자체를 이해하고 여기서 그 디지털 비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지평을 강제적으로 바꾼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여러분이 접근해 가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9번은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 쏘리 제목이라든가 요약문도 꼭 읽어보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30번 또 갈 건데, 30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털 기술 같은 거는 그 마우스, 데스크탑처럼 비유 자체를 예시로 들어서 결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쉽게 여러분이 출구는 가능하고 지문만 잘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거는 허버트 사이먼의 그 하나의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는 글이에요. 근데 이 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올해는 출제하지 않았었는데 작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B가 출제가 가능하거든요. 이 허버트 사이먼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의 글 혹은 허버트 주장 자체를 다시 유학해보기, 이제 올해 내왔던 방식이죠. 계속 철저하게 그 자체를 다시 정리해서 내는 문제, 그러니까 요약문 빵빵빵 뚫어서 채우기. 그 다음에는 이 사이먼 씨랑 같은 입장을 소개하기 혹은 반대의 주장을 소개하기. 그래서 반대의 주장과를 통해서 종합해서 요약문 다시 내서 채우기. 이런 식의까지도 문제가 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지문이고요. 우선은 이렇게 좀 대비할 수 있다라는 좀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대비할 거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돌아가서 지문을 보면서 지문 자체가 의미하는 바를 좀 잡고 지문이 잘 이해됐다면 그 지문 자체에서 이제 다른 관점 혹은 유사 관점을 볼 건데, 우리는 여기 지문에선 유사 관점을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저는 잠깐 쉬었다가 이 지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